주제를 계속 받아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작년에는 느린 학습자 개념에 대한 이해, 뭐 이제 현장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느린 학습자 관련 기관에 이제 간단하게 현황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기관들은 야 되게 간단하구나 이러면서 체크를 하셨을 거고 그 결과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 발표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느린 학습자 관련 배터리가 느린 학습자 관련된 사업을 그래도 쭉 진행을 하고 계셨고 올해에는 이제 연구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개발을 완료한 그 이제 느린 학습자 스크리닝 척도가 있다고 해요. 그걸 오늘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꼭 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거고 이것에 대한 발표는 이제 그 상담센터에서 이제 다음 주 11월 25일에 저희가 학교 상담사들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미 학교에 공문이 나갔고요. 그때 이제 오셔서 꼭 상담교사 아니시더라도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오셔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개괄적인 내용 안내드리고 네. 또 발표하시면서 행사 안내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도, 스크린 척도를 소개를 하는 시간 간단히 갖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느린 학습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는 이제 민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사업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사례를 이제 두 분을 모셨어요. 지어가는 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실험. 이제 현장 사례 발표가 있으니까 이제 경청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뭐 이게 무슨 토론회고 뭐 포럼 이런 자리는 또 아니어서 이제 모든 발표를 이제 한번에 다 듣고 나서 이제 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잘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회를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성남시 사회보장 협의체 교육문화국가가 주관하는 2024년 느린 학습자 지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문화국가장으로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참고로 저는 성남시 여자중장년 청소년 쉼터에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시잖아요. 지금 바쁘신 중에도 이제 간담회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뭐 위원님들 또 발표자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환영하고요. 이제 모두 환영한다는 의미로 박수로 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교육문화분과위원분들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배석을 해주셨는데 다 소개를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발표자분들만 좀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요 순서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교육문화분과위원이기도 하시고요. 성남종합사회복지관 팀장님이신 김순환 팀장님.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인경 팀장님.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장진숙 팀장님, 새로운 지역아동센터 윤명애 센터장님, 성남시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장가람 시설장님, 모든 분들 일일이 다 소개 안 시키는 게 낫겠죠? 되게 뻘쭘하시겠죠?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행사 개요는 이제 설명을 시켜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뭐 간단해가 되게 전문성 있는 토론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그래도 경험적으로든 뭐 전공을 하셨든 되게 전문가분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성이 다 담겨있는 내용들이 다루어질 것이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잘 메모해 주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중간에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커트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자분들은 요 앞에 나오셔서 지금 이제 PPT를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이동시키시면서 발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느린학습자 현황조사 결과 발표를 김순환 총무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월드비전 성남복지관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문화분과의 총무 맡고 있고요. 월드비전 성남복지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4년도 성남시 실무자 대상으로 진행됐던 저희 느린학습자 현황조사 조사 보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발표는 조사 개요와 결과와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10분을 저한테 부여받았는데요. 최대한 내용이 조금 많아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된 조사 개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성남시 실무자를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성남시의 사회자 계획 수립 및 향후 관련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성남시 내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이제 학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교육기관 담당자분들, 그다음 복지기관 근무하고 계시는 이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선생님들 해서 총 90개 기관의 실무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조사 기간은 올해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3주가 조금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조사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조사 방법은 대상자 응답에 대한 빈도 분석, 그 다음에 교차 분석 실시했고요. 가중치를 주지 않았던 그 교차 분석 통해서 순위 분석은 아니고 가중치 주지 않은 가중응답 분석 같이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한계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조사가 이제 소속기관 이용자 전수에 대해서 저희가 웹슬러 검사를 통해서 나온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 그 담당자들이 이제 경험을 중심으로 추정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의 한계가 좀 있다. 네, 라고 그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특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응답자의 소속은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학교 고급 선생님들께서는 총 12분이 대답해 주셨고요. 청소년 이용시설에서는 32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응답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동 청소년 생활시설은 8분, 다학기그룹 센터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 돌봄 센터에서는 죄송합니다. 총 26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이제 복지기관에서 12분, 총 90분의 실무자가 그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질문으로 저희가 소속 기관의 느린학습자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 비율은 52%가 5%입니다. 그래서 5%가 5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5에서 10% 정도 느린학습자 이용자 중에서 느린학습자가 5에서 10% 정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 10에서 20%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전체 이제 인구 대비로 적게는 6%, 보수적으로 6%, 많게는 한 13.6%로 병리적 지능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결과랑 약간 맥이 같은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성남시도 이제 이번 일반적 연구 결과랑 비슷한 수준으로 성남시 내에 느린학습자 비율이 존재할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속 기관별로 느린학습자 비율을 좀 살펴봤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에서 10% 정도, 그 비율이 가장 높게 5%, 5에서 10% 이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제 아동 청소년 복지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느린학습자입니다라고 응답한 실무자분들이 다른 기관과는 굉장히 다르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청소년, 아동 청소년 복지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자립이나 아이들의 어떤 독립에 좀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들 특성이 일반적인 가정하고 좀 다른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내리남자 지원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중응답으로 질문을 했고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가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내리남자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실무자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개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이 좀 더 부족하다. 세 번째로는 내리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이죠. 그래서 부모, 교사 등 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소속 기관별로 좀 분류해봤는데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적절한 프로그램 부족과 내리남자에 대한 전문성 부족, 부모나 교사의 내리남자에 대한 인식 부족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요. 좀 여기도 특이하게 아동 청소년 복지 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87.5%가 진로 지도의 어려움이 좀 있다. 굉장히 높은 응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그린학습자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이제 전문 기반 정보 부족 이런 것들보다 다른 기관들이 그냥 높게 나왔는데 아동 청소년 복지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응답이 87.5%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린학습자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청소년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자립이 이제 주된 문제이고 그 자립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실무자들에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내리남자 같은 어려움들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요. 사회성 부족, 학습 부진,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눈치가 없다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이제 반복돼서 아이들이 이제 겪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또 아이들 또래 안에서의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좀 인과관계가 있는 부수적인 결과들이 또 그 뒤에 나오는 결과값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양육자의 인식 부족이나 방임, 학대, 주변의 인식 부족이나 무관심 등 이제 이 느린학습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느린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소속 기관별로 좀 살펴보면은 동일하게도 학습 보증과 사회성 부족,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높게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전체 응답과 크게 차이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리남자 지원 프로그램 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46% 학습 지원, 41% 심리정보 지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각 기관별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동일하게 모든 기관에서 학습 지원과 심리정보 지원이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동 청소년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지원이 조금 다른 기관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과 심리정보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앞에 이제 질문 9페이지 보시면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내리남자 지원 시 어려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적절한 프로그램 부족이 24%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있는 게 학습 지원, 줄 수 있는 게 심리정보 지원, 요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리남자 지원 방안이 서비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으로 의견을 좀 받아봤는데요.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내리남자 개별 지원을 위한 전담 전문가 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파견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 내리남자 친구들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여되고 그 에너지가 분산되는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능력학습자를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그다음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 그리고 이거 지원하는 것들이 좀 현장에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발굴을 위한 진단 검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웹슬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보호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발굴을 위한 진단의 지원이 사실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아이들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발굴을 위한 진단검사의 지원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능력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학습, 사회성, 진로, 취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었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학습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학습 지원, 심리 정서 지원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능력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로 맞는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네 번째는 학교 보호자, 지역사회,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인식 개선이 기반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둘러싼 외적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전문 전담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문 전담 기관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러한 천안 영향력도 좀 저희 성남시나 외부 지역으로 동일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와 개입을 진행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단순하게 학습과 심리에 대한 것만 저희가 쪼개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느린 학습자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과 양성 과정들, 전문 지식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사실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서비스나 아이들을 위한 동일한 메시지가 나가지 않게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거나 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느린 학습자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또 외부 환경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들, 그런 인식 변화를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린 학습자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이들이 느린 학습자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 이 사회성 부족, 그리고 또 학습 부족, 여러 가지 이제 눈치가 없음,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좌절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스크리닝이나 검사를 통해서 내가 느린 학습자라는 걸 알고 서비스를 제공받다 보니까 사실 느린 학습자의 어떤 그 학습 부족이나 그 부분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하기에 앞서서 심리 정서적인 부분들을 다뤄줘야 되고 사회성을 다뤄줘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을 먼저 다뤄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로 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좀 그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해서 아이들이 그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좀 빨리 발굴해내는, 조기에 발굴해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 시기에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 그 현황 조사 결과를 이걸 마치도록 하고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을 협조해 주시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현황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리닝 촉도 소개를 성남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인경 매니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있는 전유경이라고 합니다. 상담복지센터 지금 3년째로 느린 학습자 찾아가는 심리치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제 저희 쪽으로도 이 행사 문의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조금 혼선이 있으셨나 봐요. 마이크 안 돼요? 네.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대대적인 연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소소하게 하셨나요? 네,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점점 고민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문의 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 있고 우리 정말 주변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실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9월 30날 그 느린 학습자 부모 및 지도자 교육을 처음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그냥 청소년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그 부모님들이 너무 고민의 전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느린 학습자를 좀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인식 개선 교육이나 지금 제한점으로 주셨고 그 진단 검사 리스트도 좀 필요하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우선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사정 도구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느린 학습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저희가 이번에 좀 한국대학교 이준영 교수랑 같이 연구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느린 학습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검사가 아니라 이미 느린 학습자인 아이를 첫 접수 면접에서 어떻게 사례 개념화를 할 것인가 그 도움을 주기 위한 질문지와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공공기관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직접 만나시는 상담사 선생님들한테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같이 이거를 개발해서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저희가 그 연구 용역을 구축해서 연구 착수가 되었고요. 9월에 저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ISBN 발급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요거는 11월 25일에 오시는 그 학교 전문 상담사나 복지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모두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척도까지 다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인테이크를 하고 이 척도를 활용하고 어떻게 채점을 할 것인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교육을 3시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꼭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가 막 이런 거를 했어요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때 교육을 해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평가, 피드백을 수렴해서 올해 만들어진 이 척도와 질문지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경고하는 작업을 내년 초까지 이어져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좀 많이 공유를 해서 같이 느린 학습자 안전망을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척도를 좀 보여드리면 일반 아이들한테 쓰던 인테이크 질문지나 척도가 느린 학습자한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 상담복지센터에 입사를 했을 때는 위기 청소년이랑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저희들의 주 대상이었는데 그들을 인테이크하는 그 질문지와 척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뒤에 다시 복지센터로 복직을 했어요. 수련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왔는데 느린 학습자라는
하나의 또 대상군이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래서 기존에 썼던 인테이크즈로 이제 접수 면접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잘 잡히지 않고 치료가 진행되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그 느린 학습자 우리 강사들이랑 사례회의나 평가회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되어 있으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스터디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느린 학습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초점화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는 부분은 부모가 이 아이의 인지적 어려움을 언제 어떤 시점에 파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 아이가 연령이 어느 때부터 좀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돌봄이나 그 어렸을 때 상호작용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지능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능력자가 되는 경우도 저희는 한 70%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성장 과정에서의 에피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른 부모들과 또 다르게 탐색해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부모 역시도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가 저희는 좀 더 많았어요. 사례 개념을 다 분석해 보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는 이 아이의 이제 성장이나 어떤 문제나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대상들이 있잖아요. 같은 학부형이 됐든지 뭐 자매가 됐든지. 근데 저희 느린 학습자 부모들의 인터뷰를 싹 다 해보면 그런 지지 체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교에 이제 공문을 이제 뿌리게 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토로하는 점이 부모님이 이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신 거예요. 예,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은 한 2, 3주 정도 홍보가 나가는데 저희는 한 달 이상을 미리 나가거든요. 설득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서. 근데 아이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혹은 그냥 이렇게 약간 외면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좀 더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저희 느린 학습자가 57명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 이제 치료사들이 다 부모님과 아이들을 만나시는데 제가 한 7케이스는 직접 가정 방문을 하거나 부모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좀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가 좀 더 대다수이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도 지능이 이제 조금 낮은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더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뒤에는 이제 비슷한데 저희가 이번에 질문지가 부모용, 청소년용, 그리고 그룹홈 지도자용이 총 3종이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자가 체크리스트는 2종이에요. 청소년이 스스로 하는 자기보고식, 그리고 부모님용. 근데 그룹홈 지도자용이 질문지로 따로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이 스마일게이트라는 기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대상을 조금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이 아무래도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룹홈 지도자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다다음 주 월요일인데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진행되니까요. 그때 오시면 저희 보고서 나온 책자랑 체크리스트 저희가 좀 드리면서
그 연구자가 직접 교육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설명과 척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니까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터 보내주시면 홍보하겠습니다. 아, 네. 이미 이게 그 조기 마감이 다 찼어요. 네. 우리 특별히 껴주시는 건가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교육분과 이제 저희 팀장님들한테 말씀만 들었고, 오늘 아까 이제 내용을 살짝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여기 와서 좀 잘 듣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센터의 사업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저희 공단에서 지난 9월에 민센터를 이제 현장 방문을 해보셔요. 제가 방문을 하고 시설 라운딩도 하고 사업 소개도 듣고 했었는데요. 내용이 같이 좀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모시게 됐어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업을 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남시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할 만한 요소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장진수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지난번은 이제 팬텀 얼굴도 기억나고 두 번 다녀가셨고 이렇게 또 간담회 다시 불러주셔서 성남시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관심이 많으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앞서 두 분의 발표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 서울특별시 경기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서 민센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센터명에 이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당사자나 부모들에게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평생 밀어주는 센터다 이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항상 민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당사자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실내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청년 당사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약간 손 모양을 하기도 있고요. 새처럼 날아가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중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좀 먼저 보시면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의 사각지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가족들만의 노력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스스로의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민센터는 경계선 지능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평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평균 지능과 지적장애인 사이의 지능 지수인 71에서 84의 범주 안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능의 정규 분포로 보면 전체 인구의 13.59%입니다. 이는 지적장애인 출생률의 6배에 달하는 규모로 인구수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 서울시만을 본다면 약 12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 128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내 경계선 지능인을 돕기 위해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하여
2022년 6월 22일에 개소한 민센터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의 발굴에서부터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직업 역량을 키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장 과정 속에서 민센터는 그들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삶을 이어가는 경계선 지능인을 찾아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선별과 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선별용 검사와 함께 웩슬러 지능검사를 비롯한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발굴된 경계선 지능인은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 개인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춰 기초문해,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셋째, 경계선 지능인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자립능력 개발을 돕는 콘텐츠 디자인, 아트 상품 제작,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인턴십, 그리고 IT 관련 직업체험 등 여러 분야의 직업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계선 지능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보듬고 친구가 되어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자조 모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자조 모임은 경계선 지능인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기술과 건강관리 지식을 얻고 삶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계선 지능인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풍성 예술과 가족 교육, 그리고 자조 모임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둘러싼 환경까지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지원망이 부재하여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구들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민센터는 프로그램과 교구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문 지도자 및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수용성 증진을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과 서울시민 그리고 관련 전문가 및 경계선 지능인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계선 지능인을 알리고 더 많은 국민이 경계선 지능인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다양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센터는 경계선 지능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민센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민센터는 경계선 지능인의 다양한 꿈을 기억하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센터 이제 회원 수는 9월 기준으로 564명이고요. 성별로는 남성이 더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청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가장 많은 비율로는 청년이 36%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회원 가입 현황은 2022년은 6월에 개소해서 9월부터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한 4개월 남짓 사이에 109명이고요. 작년이 258명, 그리고 올해는 연말까지 한 290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57명 정도의 회원 수가 좀 확보되는 거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이제 신뢰 수준이나 오차 한계를 고려했을 때 유의한 회원이 한 663명이 필요한데 그 수준에 좀 도달하는 회원 수를 좀 확보했고요. 센터가 서울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편하게 오시라는 의미의 정가운인데요. 좀 더 북쪽의 회원이 좀 더 많은 건 도봉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느린학습자 실천 네트워크 모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발굴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저쪽에 있는 그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 회원들이 좀 많이 이용한 것도 있어서 좀 강북쪽이 좀 많은 편이고요. 서울시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 중에서 거의 90% 가까이는 서울시 거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서도 간혹 고시원을 빌려서 서울에 뭐 몇 개월 동안 고시원을 얻어서 3개월, 6개월 과정을 이수하고 또 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이런 거 등록하시면 좀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저희 운영 법인은 DTS 행복 들고나라고 해서 댄스 시어터 샤하르 저희 이사장님 발레리나신데요. 세계 최초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통속예술교육 전문기관을 만드셨어요. 지금 11년째 됐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예술학교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도 지금 위탁 운영하고 계시고 노원구에 지금 이렇게 센터 형태로는 저희가 전국 최초이고요. 그리고 자치구 내에서는 서울시 지금 노원구에 노원구 경계선 지금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금천구에서도 평생학습관 내 또 느린학습자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발달 단계별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는 조금 느린 거겠지. 그리고 초등학생 되면 도움반도 못 가고 특수교육 대상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중고등학생 되면 이제 좀 제대로 무사히 졸업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고 청년이 되면 이제 일자리부터 해서 군대 여러 가지 이성 문제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신체 검사 이런 거 할 때 또 IQ 검사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경계선 진행인들의 니즈인데요. 그 앞선 연구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면서 정서적 안정, 직업활동, 행복한 삶, 독립적인 생활, 사회성 향상, 인지능력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문화예술 관련 통상 예술부터 사회성 향상, 컴퓨터 교육, 문해력 교육, 문해력이 또 받쳐줘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서 항상 문해력 교육을 교육에 항상 집어넣는데 가장 인기가 없어요. 꼭 필요한데 항상 조금 간단하게 인원수를 채우는 그런 형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직업 소양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직업 탐색, 공통 교육, 진로 지도로 넘어가고요.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2명, 올해 5명이 카페에 취업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카페 현장 실습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국제 자격증, 국내 자격증에서 4종을 이수해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요. 데이터 라벨링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구가 그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 기금을 받아서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데이터 라벨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 관련된 활동도 있고요. 이렇게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청년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저도 좀 놀랬던 게 이렇게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설명회 이런 걸 하면 부모님들이 한 80명, 70명 이렇게 오셔서 저희 센터 프로그램실을 다 터서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야만 다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 갈증도 많으시고 이번에 우리 아이 뭐 가르치면 좋을까? 굉장히 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같은 경우도 또 이런 활동들이었고 그리고 기초 인지부터 해서 청소년 진로 디자인 그리고 문해력 관련된 것들 그리고 통성 예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청년 자조 모임도 좀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룹 PT도 있고 성인지 관련된 것도 있고 정보 검색, 혼밥 마스터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혼밥 마스터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제일 높았어요. 6명 모시게 26명이 있는데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신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늦잠 자고 되게 불규칙하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편의점 음식으로 때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약간 건강에도 조금 이롭지 못하고 이렇게 식생활이 많이 깨진 경우가 많은데 후반 마스터 프로그램 하면서 그 한살림 식생활 센터에 가서 실제로 요리를 하고 같이 나눠 먹는 활동이었거든요. 그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삶은 달걀 하는 깨는데 몇 초 걸리실까요? 깨는데요? 네, 깜빡이면 그죠. 껍질 완전 벗기는 데까지 2, 3초 걸리겠죠 대체로. 근데 청년들이 3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체 협응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서 원래 그 조리 시간이랑 다 고려해서 원래 설거지까지 청년이랑 같이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 불가능했다 담당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던 건 저희가 좀 회기수를 지나면 지날수록 총 10회를 했는데요. 뒤로 갈수록 청년들이 같이 칼질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정리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연습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알려주면 되는구나를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많이 느꼈던 그런 활동이고요. 그룹 PT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약간 불규칙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 비만인 경우도 있고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뭔가 같이 운동하는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 에어로빅 강사 출신인데 경계선 지능인을 많이 가르쳐본 선생님이 오셔서 되게 신나게 그룹 PT 프로그램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벨러로서 그래서 그 데이터 라벨러 교육을 다 이수한 다음에 정말 라벨러로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수익을 창출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연결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곳들과 연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직업 준비 교육 그리고 콘텐츠 공모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또 부모 교육도 빠뜨릴 수 없죠. 초등, 중등 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요. 이번 달 하고 있는 건 인생단짝, 요리단짝에서 청년 한 명과 부모님 중에 한 분,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요리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또 되게 돈독해지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그리고 전문 영양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또 다달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걷는 도인, 앞서서도 인식개선 굉장히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저희 10월에 청계광장에서 인식개선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이런 게 있었군요,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군요 하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일부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이거에 해당되는지 몰랐는데 상담을 받아야겠다. 실제로 그 부스 운영했던 상담센터에 오셔서 상담도 받고 프로그램 신청도 하시고 그리고 뭐 카페 같은 경우는 청계광장은 서울 중심에 있는데 카페는 동대문 쪽에 있는데 그 카페를 또 별도 주말에 찾아오신 또 시민이 계셔서 그 의미 있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또 많이 인식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청년 선별검사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그 서울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요. 이게 그 체크리스트인데 항목들을 좀 보시면 질문이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할 때가 많다. 그렇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지사항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하나의 일을 집중해서 해결하기 어렵다. 항목별로 좀 보시면 되실 거고 웃으시는 거 너무 공감돼서 그러신 건가요? 그리고 이런 은행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조합된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나 공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렵다. 근데 간혹 이제 좀 이게 익숙해진 사람은 하는데 많이 하지 않은 경우는 또 여전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 관련해서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취업 지도나 진로 지도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 생환차를 하게 되었을 때 분류 번호를 보고 여기 저기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두세 번 이상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역부족했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사실 그런 거 조금 더 치유하고 싶어서. 오래 하고 밀축감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을 지금 이런 청년 시기에 만나게 되면 본인이 가진 그 능력보다 자신감이 너무 낮아요. 여유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게 한 번만 대답을 잘못하면 약간의 속옷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진 것 같고 취업 준비된 애들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하고 인턴을 좀 많이 늘려서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센터 이제 찾아오셔서 그 아동 청소년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 무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어요가 첫 마디고요. 청년의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 취업시켜주나요? 네,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청년 일 역량 강화 훈련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진로 설계 컨설팅을 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해서 1급 경험 연계 인턴 프로그램까지 가는 것들을 했는데요. 이런 그 진로 컨설팅 검사도 하고 1대1 검사도 하고 직업 윤리나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CS 강사가 오셔서 어떻게 응대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연습을 하고 실제로 이런 취업이 돼서 포장 작업이라든지 자료관리 엑셀 작업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얻은 큰 소득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탐색할 기회가 잘 없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고 그리고 수당도 저희가 한 9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5만 원 정도씩 해서 전체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그 동기부여가 됐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인턴십 하는 곳에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5주 동안 매일매일 한 주에 5회씩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또 동기부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 소액이더라도 좀 수당이 지급되는 게 이 친구들한테 되게 좀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직무 지도원을 1대1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지도원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일 경험 제공처하고 약간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중재하는 역할까지 좀 함께 해줬고요. 이걸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다들 인터뷰를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 서경대 산학협력단하고도 이런 청년 실태 그리고 일경험 지원방안 연구도 같이 수행을 했는데요. 이런 경험을 지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직무 유무를 물어봤을 때 청년 실업률이 5.1%인데 경계선 진행률은 거의 7배에 달하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36%나 되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도 76.2%가 일반인데 한 14% 정도 낮습니다. 중도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어떻게 들어는 가는데 그 다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학과에서 공부하는 걸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직업흥미공사나 적성검사 이런 걸 받아본 경우가 한 2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중도 탈락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중도 탈락률이 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대학교의 커리큘럼이나 대학교 내에 이들을 위한 뭔가 지원 체계가 좀 있어야 이들이 대학을 조금 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일 경험이 있다는 92%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됐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을 따서 카페에 취업을 한다 했을 때 3일, 일주일, 한 달, 길어야 석 달 정도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다시피 요즘 커피 종류가 뭐 무슨 투샷에 디카페인에 뭐뭐뭐뭐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이해하고 하기도 어렵고 속도도 빨리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비장의 그 인력들이 또 자기네가 또 떠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또 갈등들도 좀 있어서 뭔가 그 지속하는 그래서 고용 자체가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단순 노무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사점 같은 경우는 개별화된 평가, 직무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장점을 파악해야겠다. 그리고 다양한 직무에 대한 충분한 탐색 기회가 있어야겠다. 그냥 좋아 보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청년에게 딱 맞는 맞춤형 그런 직무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반복적인 피드백과 멘토링, 직무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신체활동, 사회성 훈련, 종합적 지원 이런 문화력 관련된 거, 문해력 관련된 거, 심리 정서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용모 관리, 스피치 기술, 이런 그리고 경제 금융 교육까지 좀 같이 종합적으로 될 때 사실 일자리 그 일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기도 했는데 지금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별로 앞두신 것 같은데 네, 참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거는 그 사회 및 그 안녕하세요. 새로운 지역아동 센터 센터장 윤명희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사실은 좀 관심을 좀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유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오늘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저는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좀 늦지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요보호 대상자가 많이 있는 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이 포기하면 그 아이는 학교에서 그다음에 사회에서 오래도록 살아남기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간담에 좀 관심도 있었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간담회 오신 분들은 다 인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 번의 반복의 학습과 관심을 가지면 아무도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내 옆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사실은 저는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이와 이 아이가 함께 살아갈 사회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제가 경계선 지능 아이들보다는 저희 센터는 느린 학습자와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개선되지 않을 때는 교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저희가 처음 대할 때는 3월 달입니다. 신입생이 입학했을 때 대부분은 한글을 잘 못 읽고 수 개념이 없고, 그런데 1학년을 마치고 나면 많은 아이들이 한글을 대부분 읽습니다. 수도 이해합니다. 먼저 사례를 4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부모님이 이미 진단을 받아오셨던 아이예요. 그래서 일반 가정 아동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1학년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대할 때 특히 아동 쪽은 아이들의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집중 안 되고 감정 조절 안 되고 옆에 친구랑 싸우고 학습하자고 그러면 하기 싫다고 그러고 읽기 싫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눈을 잘 맞추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치아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완전하지 않아서 발음이 잘 안 되나, 아니면 혀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발음이 잘 안 되나, 이 과정을 겪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 과정이었는지. 그래서 사실은 지켜볼 때 발음이 안 된 건지 그 과정을 가고 있는지 사실은 교사들의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사실은 유한 성격을 가지고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좀 느리지만 괜찮아, 사회성이 괜찮아.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의 트러블이 많은 가정은 이렇게 공격성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아이는 유독 오빠에게만, 함께 이용한 센터 오빠에게만 공격적인 표현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눈에서 떼지 못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센터에 가면 선생님 핸드폰을 다 안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표현을 이랬어요. 선생님, 우리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핸드폰 할 수 있는 자유시간, 게임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사실은 마련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이 시간만 핸드폰을 하는 거야. 센터에서는 그 시간 외에는 안 돼. 라는 교육을 사실은 1학년 때 많은 선생님이 함께, 그 다음에 핸드폰이 없어도 함께 놀 방법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은 신체 활동에 표현이 많이 돼요. 첫 번째 사례 아이는 줄넘기가 안 됐어요. 사실은 신체적인 활동과 인지적인 활동과 정서적인 활동이 함께 발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1학년 때 안 되고 2학년 때 안 되고 3학년 때 안 돼서 한 달 동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앞으로는 안 돼요. 뒤로는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체육대회 했는데 줄넘기 대회를 했었거든요. 뒤로 하는 거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런 그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것도 좋았던 케이스고, 사실은 1학년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아이가 6학년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한글 읽는 거, 수개념, 그 다음에 남부지원단에서 느린 학습자, 경계선 아이라는 지능 아이라는 그 이미지가 안 좋아서 느린 학습자, 그런데 나답게 크는 아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답게, 그 아이답게 그 포커스를 해서 21년, 22년 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한 강사 선생님이 5명만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세 아이만. 그런데 한 교실을 그 선생님이 5시간씩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가 36명인데 교실이 4개 있는데 한 교실을 그 선생님이 다 쓰고 한 아이랑 1대1로 쓰다 보니까 아이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우리 학습 다 끝나고 프로그램 다 하고 놀 교실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돼서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도 사실은 이 경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학교 생활, 집에서 속상했던 얘기를 학습 시간에 10분, 40분 동안 선생님하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사회적인 적응 프로그램에는 좋았지만 학습 지원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현재 6학년까지 다니고 있지만 개념은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국어, 수학. 그런데 국어는 스스로 풀어요. 모르는 어휘력은 개선해주고 있어요. 물어봐. 또 설명해줘요. 또 설명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아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대신 교사의 인내심이 시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서술형까지는 선생님 포기하세요. 앞에 계산할 수 있는 정도만, 첫 번째 단계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도 답은 이렇게 됩니다. 유추되는 과정을 사실은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표는 선생님 저도 6학년 친구들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저만 왜 수학 안 가르쳐줘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룹 수업과 함께 개별학습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수업은 같이 할 수 없어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그 수업을 못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는 기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학습 상태 변화에 이 아이의 가장 특징은 기분이 안 좋은 날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기분이 안 좋았으면 센터에서 집에 갈 때까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센터에 들어오는 날 선생님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날은 좀 기분이 계속 좋은 상태여서 교사들이 계속 감사를 하고 있어요. 기분 좋은 날 학습을 하고 기분이 안 좋은 날 프로그램을 하자.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할 때 센터에 사실은 저희가 바닥이에요. 1학년 때도 누워 있었고 2학년 때도 누워 있었고 3학년 때도 누워 있었어요. 근데 4학년부터는 안 돼. 너 저학년 아니잖아. 누워 있는 시간보다 앉아 있어. 공부를 안 해도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선이 됩니다. 개선이 돼요. 그리고 규칙이나 규범,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하고 변합니다. 오늘 꼭 공부를 하고 가야 돼. 틀려도 하고 가는 거야. 틀려도 이 문장을 읽고 가는 거야. 저희는 학습량이 하루에 국어 2장, 수학 2장인데 2장을 못할 때도 있어요. 한 장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간식 먹기 전에 항상 손 씻는 거. 그 다음에 보드게임이나 또래랑 잘 못 어울려서 한 3, 4학년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잘 보내서 보드게임 하는 시간은 그 친구들과, 동생들과. 하지만 화내는 거나 자기 표현하는 이겨먹으려고 했던 고집 피우는 모습들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사실은 다문화 아이들이 사실은 다문화 아이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센터 3분의 1이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근데 경계선 아이는 아닌데 사회적인 환경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유아 시대에 언어 표현이 잘 안 돼서 이 아이는 성실하고 착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시키는 거 다 하고 한글이랑 수를 다 떼고 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읽는데 내용 줄거리를 몰라요. 서술형 문제를 열심히 잘 읽어요. 너무 잘 읽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한글을 너무 잘 읽어요. 그런데 무엇을 묻는지 몰라요. 글만 읽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똑같이 나답게 하는 아이 수업을 2년 동안 했었고 여름과 겨울방학 때 독서 지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요 교과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 내용을 많이 설명해줬고 거기 교과서에 있는 단어 설명들 그 다음에 아동 독해력 향상 위해서 초등학교 또래별로 독해력을 좀 지도했고요. 단어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검색해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 2년 지난 다음에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좀 왜 모르지? 그런데 지원이 되니까 경계선 아이가 아니라 학습 부진 아이구나 라는 것을 한 2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렇게 저희 센터 중간에 오는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얘랑 우리 센터 같이 다니고 싶어요 해가지고 왔는데 구구단이
2학년 때 외우면서 잘못 외웠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돼서 수학이 안 돼요. 국어는 돼요. 그래서 다시 구구단의 원리를 설명하고 2학년 거, 3학년 거, 4학년 거, 5학년 거, 6학년까지 현재 6학년인데 6학년 2학기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부분은 개별로 선생님들이 지원했고요. 그런데 스마트 중독 현상이 너무 많았고 친구들한테 집착하는 모습도 많았고 자의한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서 친구들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그래서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끄지 못해요. 이런 불안 모습들이 사실은 캠프 가면서 많이 발견되면서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부진 경계선 학습부진 아이가 두 번째 아이였고 세 번째 아이였고 사실은 개선이 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집착이 좀 많지만 그런 부분들도 날마다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세트져 있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개선되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례는 저희들이 경계선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희 선생님들끼리 합의를 본 상태인데 사실 부모님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성격이 밝아요. 친구들과 잘 놀아요. 근데 집중력이 좀 안 돼요. 친구들 다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줄 때까지.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더해요. 빼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빼요. 2자릿수 하면 까지 해요. 3자릿수 때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 날 가르쳐주면 월요일 날 몰라요. 다시 월요일 날부터 덧셈을 다시 가르쳐야 돼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되면 인지돼요. 그 다음에 월요일은 기억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다음에 기억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발음의 문제가 사실은 있고 발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받아쓰기가 잘 안 되고 기억력이 잘 안 되니까 친구들은 다 외우는데 난 못 외우고 그 다음에 한참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도 온라인 수업을 켜주실 수 없고 이 아이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센터에서 줌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아침부터 1학년이니까 뭐 4교시, 5교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 부진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규칙적인 학습과 또 또래와의 관계가 해서 성격이 너무 좋아요. 사회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게 경계선 아이들, 학습 부진 아이들 지속적인 거, 그 다음에 규칙적인 거, 그 다음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교사가 지원한다면 저는 개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현재 3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경계선 아동인 아이가 2~3명, 그 다음에 학습분인 아이들 3~4명 그래서 현재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발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될 거고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1학년 때부터 온 경계선 아이들이라면 교사와 선생님들, 학부모가 같이 좀 개선하면 센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같이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 센터는 그렇게 협조해 주시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경계선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해주세요라고 사실 말을 할 수 없어서 저희는 학교 선생님들이랑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부진아동과 느린학습을 지도할 교사가 사실은 공간이 저희는 너무 협소하고 장소가 부족하고 아이들은 사실 24시간이잖아요. 센터 와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느린 학습자 또래 관계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 또래 관계 프로그램 필요 이러는데 이제 처음에 사례할 때 줄넘기를 뒤로 잘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으로는 앞으로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뒤로 했을 때도 와 친구들이 이런 반응 보였을 때 아이들이 좀 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거나 만들기나 이런 부분은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저학년 때 경계선 아이지만 너무 잘 그리고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굳이 교사가 구분하지 않아요. 학습할 때만 1대1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36명의 아이가 있지만 저희 교사들은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센터에 입수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 센터에서 센터 적응하기도 힘들고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여기 센터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요? 언제 놀러 가요? 언제 공부 끝나요? 언제 집에 가면 돼요?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은 아이들인데 이랬을 때 그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아이가 센터에 적응하는 게 사실은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학습 지원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리 학습자 부모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됐는데 이제 한 1년? 제가 여기 센터 온 지 이제 5년 차인데 첫 해는 좀 어려웠고요. 2회째, 3회째 할 때는 부모 간담회 하면서 아이들의 성향, 부모님들이 원하는 요구가 뭐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건강하고요, 잘 먹고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중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님들 반응이 좀 달리더라고요. 선생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지금 와서 좀 학습은 좀 힘들지만 사회생활이 좋아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라는 지원 방안은 제가 좀 한 2, 3일 고민을 했는데 학습부진 아이나 경계선 아이나 가끔씩 센터에 늦게 와요. 학기가 끝날 무렵에 1학기가 끝날 무렵에 그 다음에 2학기가 끝날 무렵에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했어요. 이 표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5교시, 6교시가 끝났는데 똑같이 4, 5, 6학년 아이들 중에 또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또 교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 파견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교과서를 좀 구하려고 했는데 그 협조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학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센터에 지원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게 경계선 지능 아이 지원 사업 이게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맞는 얘기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맞춤형 학습 지원하는 게 센터에서는 좀 될 수 있는데 교재나 교부나 아니면 강사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일 때 이렇게 서울처럼 지원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성남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초등학교 파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립을 안 해주셨는데 자꾸 끌으라 그래가지고 중장년 청소년 쉼터 장가람 시설장부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장가람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제가 일단 저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관 소개는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고 제가 편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단 시설은 모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총 9명, 저를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간 근무자 9분당 항상 상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소 정원은 10명이고 현재 10명이 있는 상태고요. 입소 기간이 중장기다 보니까 기본 3년에 최대 4년까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입소를 어떻게 하냐면 입소 의뢰가 들어와요. 여러 곳에서 이제 입소 의뢰가 들어오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뭐 학교 상담 선생님들 아니면 뭐 단기 쉼터 이런 식으로 이제 입소 의뢰가 들어오면 입소 면접을 저희는 중장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이 시설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입소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에 사례 회의를 거쳐서 이제 이 친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례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과 담당자가 정해지면 선생님이랑 같이 사례 관리 계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그 친구의 진로나 뭐 자리, 그리고 원가력 복귀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퇴소할 때는 독립생활 계획서를 써서 이제 퇴소 상담해서 원가력 복귀나 자립을
하게 됩니다. 원가랑 복귀율은 사실 높진 않은데 간혹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놨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는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저희 시설이 궁금하시면 방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방문하시면 설명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업 내용을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네, 애들이 그냥 생활하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소 연인원, 실인원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걸 제가 넣은 이유는 저희는 항상 90% 이상 아이들이 차있기 때문에 현재도 10명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크게 기간이 이제 애들이 길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인원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네, 보호기간별 입소 현황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6개월 이상 다 제일 많죠. 당연히 중장기다 보니까 그렇고 현재 입소 인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등학생이 지금 10명 중에 3명이 20세 이상이고 나머지 7명이 이제 고등학생 2학년 이상입니다. 가정해체 비율은 일반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정해체가 되지 않았는데 그 가정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오는 경우라서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학대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가정 학대 현황은 학대 경험은 애들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판결이나 어떤 조치를 받은 게 이제 60%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항상 입소를 할 때 애들한테 사인을 받는 게 동의를 받는 게 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이랑 그리고 심리검사를 꼭 하게끔 동의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10년 전에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왜 똑같은 말 했는데 왜 자꾸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것 같은데 딱 엉뚱한 행동을 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입소할 때 종합심리검사를 꼭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상태를 저희가 빨리 파악해야 그래서 생활지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종합심리검사를 꼭 하고 있고 지능검사 현황을 보시면 저도 이제 이번 이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새롭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적장애 판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심리검사상으로 55인 친구가 있어요. 지적장애 수준이죠. 이 친구는 사실 대변 관리나 이런 것도 잘 안 돼서 이 친구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진짜 폭탄 맞았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친구고 그리고 이제 경계인 친구가 지금 50%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계 50%에 이제 장애 한 명 하면 60%가 그렇죠? 그럼 평균도 있다 그러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일 높은 게 115에서 130인데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 120이거든요. 이 친구 아스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그리고 2명, 1명, 다 괜찮네. 평균이 그래도 3명 있네. 의사소통 장애, 적대적 반응 장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진단을 받아요. 결국엔 100% 심리적 어려움이 저희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경계지만 이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학대 트라우마 때문에 아이들끼리 잘 섞이질 못해요. 그게 저희가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정신과 진료의 약 복용률을 60%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병동 입원을 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고 올해만 약을 2번 틀어 먹은 이렇게 한번 자살 시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죽으려고 했으면 어디 연락을 안 했을 텐데 먹다가 자기도 다시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병원으로 본인 스스로가 연락을 해서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유도 너무 황당한 게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그 배신감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제 그렇게 약을 먹었고 그래서 저희 90%가 약 복용률이 있고 이제 개인 상담 및 치료를 80%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 미술, 음악, 언어 치료, 아까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연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차학과대학 연계에서도 하고 있고 가천대 연계에서도 하고 있고 왜냐면 이 비용을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고 많이 또 도와주셔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느린학습자 지도시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저희 아이들은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잠재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인데 워낙 기초학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 무한 반복적인 생활 지도를 지금 그 유년기에 해야 되는 지도를 저희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씻는 건 기본이고 속옷 갈아입는 것도 잘 안 돼요. 일주일씩 갈아입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야간 선생님들도 순환을 하시다 보니까
속옷 정리를 해준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 뒤에 왔는데 얘 속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얘가 안 갈아입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씻는 건 다 지도를 했는데 들어가서 씻고 그냥 그 속옷 그대로 입고 나오고 이제 이런 행태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선생님들이 소진이 사실 큽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주변 정리 뭐 이런 것들 잘 안 되고 있고 계절과 상황에 맞는 복장을 잘 갖추지 못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 친구들이 막 초등학생처럼 막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논술학원에 이제 보냈는데 논술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선생님 혹시 옷 안 사주시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할 말 없어요. 저희가 항상 주기적으로 옷을 사주는데 제가 이번에 그 친구 옷 살 때는 너무 오프라인으로 사라 그랬어요. 왜냐면 자꾸 작은 옷을 사요. 온라인으로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재는 것도 알려주고 했는데도 자꾸 작은 옷이 와서 저하고 한번 크게 싸우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서 아주 예쁜 옷을 구입해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골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지능 문제뿐만이 아니고 심리 정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늘 있어요. 경계어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뭐 감정이나 행동, 욕구 조절의 실패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발생해요. 저희가 한 달에 지금 심리 정서 그 사업비로만 나가는 거의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애들이 80%가 상담을 받는다고 해보시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외부 봉사자라든지 연계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 나가는 거고 원래 이 친구들이 정식으로 어디 센터 가서 받으면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능, 통합적 사고의 어려움, 공감 및 이해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 부족하고 맨날 조퇴하겠다고 전화하고 또래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고립돼요. 계속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학교 가도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아파요. 신체화 증상이 계속 나타나서 이제 그 친구는 저희가 계속 위탁교육으로 돌리거나 연계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도 한 친구가 계속 그렇게 조퇴를 반복해서 학교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희 아이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지금 이제 드림바로 다음 주에 한 2주간의 여행을 떠났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실제 자신의 연령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심리 정서적 연령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고의임을 강조하고 뭐가 안 될 때는 자기는 아주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력이 계속 저하가 돼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네. 그래서 애들이 사기 많이 나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기였어 그게.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나 게임에 취약하고 중독성 이런 거 굉장히 취약하고요. 범죄 상황에 쉽게 노출돼서 사기, 대출, 도박 중독, 성,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저희가 문제로 올라오고 있고 또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이 미흡해서 친구들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걔가 좋든 듯 기다려요. 스토커 기질처럼. 그래서 이건 스토커다. 그 친구가 너를 만나기 싫다고 보면 의사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기다리면 어떡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가 기다려야 돼.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까처럼 자해를 한다거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대상자 대부분 느린 학습자나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 애들이 10명이 있는데 늘 가족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한번 얘기를 꺼내면 어떤 주제를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면 여기서 저기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모아지기가 쉽지 않고 얘기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일이 생기고 젓가락 들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저희가 칼은 항상 잠궈 놓거든요. 그래서 칼을 못 들고 이제 젓가락 같은 거 옆에 있는 거 들고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건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항상 2명의 일이 생기면 이 아이를 따로따로 불려서 개인 상담하고 둘이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들의 그런 소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자립 준비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쉼터 퇴소 이후에도 삶이 어렵게 되는 게 이제 저희가 느끼는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은 처음부터 다시 퇴소할 때까지 무한 반복적인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언제까지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얘 퇴소할 때까지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얘가 퇴소하더라도 힘든데 우리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라도 무한적으로 계속 생활지도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라포 형성은 필수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애착 관계가 다 실패한, 거의 대부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충동 조절로 인한 생활 속 문제 발생 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경험하는 훈련, 그리고 개인 상담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치료비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 아까 전에도 학습을 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뭐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게 뭐 중요하겠어? 자기가 일단 인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특히 학습을 시켜야 돼. 왜냐면 자꾸 사기를 당하고 오니까. 그래서 애들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구모하는 학습을 애들 시키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기본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늦더라도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취업 훈련 연계. 그래서 저가 학습을 시키는 목표는 뭐 공부를 잘하는 이런 것보다도 일상생활에 나가서 내가 돈 주고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는 정도를 저는 목표로 삼고 애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법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립 준비,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것들, 자립부대, 자립수당, 장학금 추천 같은 하고 있고요. 또 멘토 멘티데이를 통한 일상 속 어려움 파악 및 정서 지원. 그래서 항상 내부에서 상담을 하면 아이들도 답답해서 저희가 아이들 1대1로 데리고 나가서 담당 선생님이 1박 2일 여행을 시켜주던지, 왜냐면 저희 쉼터다 보니까 단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애들이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 친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서 갖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퇴소 후에도 근황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자들이 일단 살아야 아이들도 살기 때문에 저희가 내외부 슈퍼비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교육 지원하고 있고, 리프레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 장기 근속자 휴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의 역할에 이제 좀 원하는 것은, 일단 뭐 그래도 성남시가 많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지금 다 같이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및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업무 근로자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진짜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희한테 연락을 하실 때. 그리고 경계선 청소년에 대한 이해인데, 이 부모님들이 현 상태 인정을 잘 못하세요. 물론 그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 저희가 부모님 연락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애정도 있으시고, 근데 어머님 얘가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어머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걔 어릴 때 공부 되게 잘했다고. 어릴 때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이런 게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걔 원래 공부 잘하는 데 되게 똑똑하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머님이랑 저랑 대화가 잘 안 돼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가 한번 통화를 이제 끊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지역사회 내 사회성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인턴십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학습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위탁으로 저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얘네가 자립을 하려면 스스로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정말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한테 우리가 돈을 수당을 주고 얘네를 일을 시켜야 될까? 그래서 이런 일을 그럼 뭘 시킬까 하면서 단순 노무여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내년에 저희 사업으로 퇴소한 애들도 잘 못 살아요. 완전 쓰레기장이거든요. 근데 얘네한테 우리 입소생한테 청소 교육을 시켜서 얘네랑 같이 청소업체처럼 나가서 퇴소생 형아들 집을 청소해주자. 그러면은 얘네도 훈련이 되고 얘네도 훈련이 되고 서로가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하시는데, 왜냐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교육시키고 나가서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윈윈 클린 이런 이름으로 한번 좀 해볼까?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그래서 이제 시설 퇴소 후에도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이제 그 밑에 표는 평균 성장 속도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이제 느린 학습자 성장 속도가 이제 길게 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4년이기 때문에, 보호를 최대해도 4년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사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저의 성공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얘가 느린 학습자고 말도 못했는데 언어치료, 뭐 구문학습, 일경험 다 시킨 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그 투썸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느려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보면은 선생님 뭐 이래요. 너 어떻게 일을 해? 그 투썸에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스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매니저로 하니? 이랬더니 그래도 다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했더니 일단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얘기를 수용할 줄 알고 성실해요. 얘는 진짜 다른 애들이 갖고 있기 힘든 특성인데 그러니까 얘를 예쁘게 보신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애들이 이게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알면 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얘는 그냥 크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뭘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을 내가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계속 느리남습자를 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원성이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친구를. 그때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있고 저희가 못 느낄 뿐이고 어느 순간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정성을 쏟았던 것을 저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애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고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고치는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쉼터에 저희 상계운동이 있거든요. 상계운동 큰 손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2천만 원 털어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 되게 충동 조절도 안 되고 누가 이제 꼬드기면은 뭐 이제 그래요. 이제 그 사건도 좀 생각이 나면서 좀 아까 좀 혼자 웃음이 나서 참느라고. 예, 야간에 지금까지 뭐 현황조사 결과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학자 스크리닝 책도 개발한 내용도 이제 함께 공유하셨고 그 다음에 림센터 사업 소개도 좀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 사례, 청소년 쉼터 사례 이렇게 좀 알차네요. 이게 좀 참가자분들이 되게 많았으면 또 좋았을 뻔했다. 이게 그렇게 참 아쉬움이 드는데요.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이제 그 발표자분은 좀 지정해서 뭐 발표에 대해서 뭐 어떻게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지역사회위원회부터 이은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표이비터 회의를 했는데 그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시가 얼마 전에 그 난독증까지 이제 난독증은 사실은 이제 장애로 분류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경계선 지능인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경계선 지능인과 실제로 난독증 아이들은 또 제가 목소리가 커서 없어도 되는데 난독증하고 또 경계선 지능은 경계선 지능이면서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난독증만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마 요즘은 난독증과 관련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그 중학생까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제 사업들이 나왔다고 해서 혹시 그런 사업에 나오는 대상자 아이들하고도 또 서울시 그 림센터하고 혹시 또 이렇게 연관해서 뭐 하시는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이제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난독증이면서 경계선 지능인 경우도 있고 난독증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서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좀 커버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실제로 난독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비율이나 이런 걸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 조금 더 디벨롭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젠타 선생님께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그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현암사에서 나왔던 대원들에서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게 이제
각각의 연령대와 계층에 맞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런 느린학습자의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관심이 많거나 부모님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깨어지지 않은 가정에서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조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시고 어떤 그런 활동들을 스스로 하시는 능력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깨어진 가정들이나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혹은 센터에 그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찾아오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홍보 전략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걸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그리고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에 지정가라고 하는 교육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원하는 센터나 복지관에서 연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하다못해 누나가 이렇게 또 데려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등학생이나 청년쯤 되면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오히려 누나가 신청해주고 누나가 데려오고 언니가 데려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가족이나 지지체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서서도 한번 얘기 주셨지만 이제 보호자 동의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또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기율이 되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취약계층에서 비율이 높긴 합니다. 저희가 자활복지개발원 이런 데하고도 소통을 해보면 자활 쪽에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자활 쪽 이용하시는 비율이 한 40% 이상이 경계선 진흥인 걸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경계선 진흥인의 취업에 대한 지원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취약계층 내에 경계선 진흥인 비율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실태까지 다 나오진 않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보건사회연구원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혹시 나오면 좀 이걸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센터에 있는 취약계층 비율도 저도 한번 가서 궁금하네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번 달에 밀센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어요. 그때 되게 많은 질문을 준비해 가서 많이 배우고 왔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 있는 경계선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종합심리 검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이제 치료가 20회에서 22회 들어가는 게 저희 이제 사업의 프로세스인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제 있는 출처가 거기 있는 체크리스트 말고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의 둘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 또 그것을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쓰는 아동 청소년, 초등학생이랑 정확히는 중학생까지 쓸 수 있는 성별 검사 체크리스트는 저희 법인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지 한 개당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고 대부분은 좀 유사한 내용들을 갖고 있긴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검사지 비용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공유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그 검사지 구입을 할 수 있나요? 구입이요? 그럼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게 이제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어가지고 제가 그 세부 사항까지는 조금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거주자 아니면 서울시 재직 중인자 요거에 한해서 제공하게 되어 있긴 해가지고 저희는 일단 무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고 서울시에서 그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 건데 타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까지는 한번 확인을 한 가지 질문은 아니고 제언을 좀 드리자면 이제
다른 지역은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센터 만들어졌고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이제 생애주기별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경험한 아이들이 쭉 나올 것 같아요. 초등, 중등, 고등, 청년까지. 이 친구들에 대한 여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어떤 추적조사 같은 것들이 연구 계속 이어지면은 이 센터의 어떤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로도 이런 조금 더 효과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연구를 좀 나중에 지금 이제 3년인데 추후에 그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지금 청년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로 여러 가지를 추적 연구하는 것도 같이 또 연구 계획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네, 약학수업 활동학부장 이동수입니다. 저는 새로지역아동센터 임명현 센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32명 정도 아이들 중에 5명 정도가 오늘 토론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간단히 해당되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과의 관계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 같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을 때 아까 조사했을 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사실은 학부모님들 관계는 1년에 한 번씩 간담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태평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거든요. 맞벌이 가정이 너무 많지만 소득은 저소득 함께 일을 하지만 아이들한테 대한 교육 지원은 사실 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퇴근한 이후에 간담회를 하거나 또 오전 타임에만 가능하시다는 분이 계셔서 간담회를 1년에 이제 공지 띄워서 오전 퇴근 이후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참여율이 50%도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에 1년에 한 번씩 학부모랑 상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훨씬 이제 자주 상담을 하는 편이고 꼭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사실은 교육에 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거나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했을 때는 부모님들은 그냥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그곳에 잘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성향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다 함께 돌봄센터보다 시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 평수가 저희가 한 45평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기준이에요. 3.3평당 아이들의 숫자가 돼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조그맣지만 저희는 이제 중학교까지 있으니까 5, 6학년만 돼도 다 저만한 거예요. 등치는 저보다 더 커요. 근데 한 교실에 한 10명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공간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실은 하고 싶지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안 돼서 지역 연계로 태평사는 행정복지센터 강당 이용이나 아니면 그 근처 야외 활동할 수 있는 독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때는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추운데 아이들은 제가 출근한다는 도시에 생겨놓거든요. 제가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 상황이어서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25일 이상 종사자 한 명 더 지원해 줬어요. 작년에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원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교사체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만 학습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실 어려워요. 실무는 가능하시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 프로그램이나 저는 이제 학습 프로그램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 음악활동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서 피아노 수업, 바이올린 수업, 우쿨렐레 수업, 합창 수업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했었고 학교에 가서 내가 해본 거 그다음에 체험활동도 가능하면 아이들이 가는 부분들에 근데 사실은 학부모님들 반응은 선생님 그냥 잘 봐주세요. 그다음에 아플 때 좀 얘가 센터에 좀 누워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병원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고 아이들은 센터에 더 오랫동안 있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어서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간 확보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는 10명이 수업해도 10명이 말을 그래도 한 7, 8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은 5명을 수업해도 2, 3명이 말을 안 들어요. 그만큼 좀 산만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부분도 있고 시대적인 변형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지만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사 지원도 남부지원단에서 나답게 수업도 해보고 강사 지원도 왔는데 강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많이 이해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나중에 이제 상담하실 때 그런 얘기 하세요. 쟤는 이래서 수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쟤는 그룹 수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 경계선 아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래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수업을 좀 방해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강사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하는 상황이 좀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은 혹시 굉장히 활발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행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정말 한 분만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거죠? 건의할 것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대안을 마련하는 대안처럼 보면 이제 대리학습자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지원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뭐 시에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도 하셔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현장의 고충은 날로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또는 평생학습센터 어디서 뇌학습자를 돕고자 하는 협력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서 이수하도록 하는 거를 빠른 시간에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뭐 마을의 학교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저도 위기라고 얘기하는 낮은 상태의 위기에서부터 고도 위기까지 굉장히 다층적인 대상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통합형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여기 뭐 전문성 부족, 프로그램 부족 이렇게 얘기가 응답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낮은 학습자에게 기초학력을 요러요러한 단계로 뭐 진행을 하면 구구단을 뗄 수 있고 기초학력을 이수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예측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선생님도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분리해내서 그 아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이 다층 형태의 아이들이 통합형으로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 아이를 돕기 위한 전문 교사의 역할의 내용이 학습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법,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연구 기관
나날에는 그런 통합형의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개발되어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밝혀진 전문성의 부족의 문제는 인력 양성이나 이런 형태로 빠르게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로 좀 대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리고 프로그램 부족과 프로그램의 갈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할 때는 그런 하나의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말 통합적으로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정리해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치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상에 맞추어서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화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민센터에서도 홍보물로 막 이렇게 프로그램 예시로 막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안 하더라도 이걸 참고해서 우리 형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시된 여러 형태의 매뉴얼들을 좀 빠르게 보급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안 모여서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잘 들으셨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아마 그 야타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 청소년 학회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다뤘던 주제 전 참석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 간단하게 발표를 해라 했더니 이제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출장 갔다 온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게 사회 정서적인 맥락에서 위기 아동 청소년을 이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사회 정서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대, 정서적 지지, 기반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느린 학습자 관련해서는 학습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지 체계, 관계적인 맥락, 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그들을 어떻게 과연 지지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람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얼마나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소진 여부가 또 많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여튼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했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2시간 꽉 채웠습니다.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꽉 채웠고요. 느린 학습자 지원 간담회에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발표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교육문화 위원님들, 그다음에 해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성남시가 서울시보다 좀 뒤쳐졌지만 성남시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 인식, 관심이 좀 높아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지원들이 점점 이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현장에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오늘 키 작은 사람이 우연히 좀 안으로 들어가시면 빨리 한 번만 더 기억하셔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예, 기본이고요.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사랑합니다. 자, 요거요. 네, 작은 하트. 네, 작은 하트.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 교육문화